북한 최고 권력의 심장부, 그 누구도 떠날 수 없는 곳에서 한 노부부가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의 손녀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북한의 공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감시의 눈을 피해 목숨을 건 그들은 대체 누구이며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독이 든 성배를 마시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 딸 설주가 그분의 곁에 서게 된 그날부터였습니다. 평양시 대성구역. 이름만 들어도 고위 간부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특수주택단지에 우리 집이 생겼지요. 거실엔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가 놓이고 주방엔 독일제 냉장고가 쉼 없이 돌아갔습니다. 남들은 장인, 장모님 소리 들으며 만년 장수를 누리시겠다며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 소파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처가라는 신분은 화려한 완장이 아니라 언제 목을 칠지 모르는 시퍼런 작두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우리 집 안방벽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지만 그 뒷벽엔 보위부에서 심어놓은 도청기가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 이종건과 저는 침대 위에서도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작은 수첩에 적어 보여주고 즉시 라이터로 태워 없애는 게 일상이었지요. 명절이면 김정은이 직접 보낸 8호 제품이라 불리는 최고급 양주와 과일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먹으면서도 혹시 여기에 독이 든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화려한 외제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딸의 모습이 나왔지만 정작 저는 딸의 손 한 번 편히 잡아보지 못하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막내 철민이었습니다. 누나가 국모가 되니 세상이 다 제 발 아래 있는 줄 알았나 봅니다. 김일성 대학에 다니던 녀석은 입만 열면 내 매형이 누군지 알아? 라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장마당에서도 단속 요원이 길을 막으면 감히 뺨을 때리며 소란을 피웠지요. 어느 날은 녀석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 보니 남조선 드라마가 담긴 RUSB를 꽂아놓고 깔깔대며 웃고 있더군요. 이놈아, 이게 걸리면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다 라고 꾸짖어도 녀석은 누나 빽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라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 철없는 오만이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 이종건은 전직 공군대학 교관이었습니다. 과거 장성택이 공군을 시찰할 때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동무 같은 인재가 나라의 기둥이오라며 칭찬하곤 했지요. 그때는 그게 가문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성택이 비참하게 처형되던 날 우리 집 식탁은 장례식장보다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은 서재 깊숙이 숨겨두었던 장성택과의 기념사진을 태우며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딸이 김정은의 아내라 할지라도 장성택 잔당이라는 꼬리표는 언제든 우리 목을 쥘 수 있는 올감이었습니다. 보위부 국장 조영식은 이미 우리 집 주변을 맴돌며 그 올가미를 당길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평양의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막내 철민이는 대학 동무들을 불러 모아 제 방에서 비밀 파티를 열었지요. 누나 덕에 귀하게 구한 남조선 캔커피며 초코과자를 늘어놓고는 기어이에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남조선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틀어놓고 주인공의 말투를 흉내내며 낄낄거린 겁니다. 야, 남조선 장교는 참 멋지지 않니? 우리 매형보다 인물이 낫다 야. 이 철딱선이 없는 소리가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 방 안엔 이미 보위부에서 심어놓은 끈아풀이 섞여 있었다는 걸 그놈은 꿈에도 몰랐던 게지요. 갑자기 거실 현관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리더니 시커먼 가죽 코트를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 집 근처에도 못 올 놈들이었지요. 반국가 선동 혐의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는 호통의 철민이는 사색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발을 들여. 내 누나 이름 석 자면 내 놈들 목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고는 앞장선 요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 매질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질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 가문의 운명은 끝이 났구나 하고 말입니다. 소란 속에 보위부 일국장 조영식이 천천히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 우리 남편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굴던 놈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와 같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USB를 구두 끝으로 지식이며 비열하게 웃더군요. 도련님, 법 위에 군림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장성택이 처형될 때 살아남았다고 해서 끝까지 안전할 줄 알았습니까? 그놈은 이미 우리 가족을 제물 삼아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심을 증명하고 별 하나를 더 달 계획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철민이는 그 자리에서 개처럼 끌려 나갔습니다. 어머니, 누나한테 전화 좀 해줘요. 누나가 알면 저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녀석의 절규가 복도 끝까지 이어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설주야, 내 동생이 사고를 쳤다.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구나. 하지만 그 글자들을 쓰기도 전에 보위부원들이 제 수첩마저 빼앗아 불태워버렸습니다. 화려했던 우리 집은 순식간에 시체 한 구 없는 상가 산자처럼 변해버렸고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보위부 지하 취조실로 끌려간 막내 철민이는 거기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조영식 국장은 철민이를 매달아 놓고 채찍질을 하며 남조선 드라마를 본 죄보다 더 무서운 걸 요구했지요. 내 아비 이종건이 장성택과 모의의 위대한 수령님을 배반하려 했다고 써라. 철민이는 처음엔 누나 이름을 부르며 버텼지만 손톱이 뽑히고 잠 한숨 못 자는 고문이 계속되자 결국 제 아버지를 반역자로 모는 거짓 자백서에 손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아비를 팔아버린 천인공 노할 일이 그 어두운 지하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 시각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창살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남편 이종건은 서재에 갇힌 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집 밖에는 총을 든 보위부 군인들이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전화선은 끊겼고 우리가 창밖을 내다보기만 해도 안으로 들어가 라는 고함이 날아왔지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자, 이제 설주도 우리를 도울 수 없을 거요. 그들이 노리는 건 우리 가문을 지워버리고 설주를 고립시키는 것이니까. 그 당당하던 공군 교관의 어깨가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은 걸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보위부의 눈을 피해 한 여인이 우리 집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천으로 감싼 그녀, 바로 우리 딸 설주였습니다. 설주는 제 품에 안기자마자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힘이 없어요. 그이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장성택의 뿌리를 완전히 뽑으라며 조영식에게 전권을 주셨대요. 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국모의 자리가 사실은 제 식구 하나 지키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리였다는 걸 저는 그날 딸의 피눈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설주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정은의 인장이 찍힌 위조 통행증과 금괴 몇 덩이, 그리고 독약이 든 작은 유리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밤 평양을 떠나세요. 해산에 가면 제 신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만약 잡히면 이 약을 드세요. 수용소에 끌려가 짐승처럼 죽는 것보다 그게 나을 거예요. 제 딸이 제 부모에게 독약을 건네며 도망치라 말하는 이 기막힌 현실. 그것이 평양 최고 권력의 민낯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죽음을 등에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딸 설주가 마련해준 위조 신분증에는 우리 이름 대신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위 간부 전용 승용차를 탔겠지만 조영식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낡은 군용 트럭 적재함에 몸을 숨겼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남편 이종건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임자,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버리고 가오. 나는 장성택의 사람으로 찍혔으니 살아남기 힘들 거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도려내는 듯 아팠지만 대답 대신 그저 잡은 손에 힘을 줄 뿐이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 평성, 함흥을 거쳐 해산으로 가는 길은 10여 개의 검문소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군인들이 총을 들고 차를 세울 때마다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설주가 준 1호 공무수행 증명서를 내밀자 그 기세등등하던 군인들이 즉시 거수경례하며 길을 열어주더군요. 딸의 권위가 우리를 살리는 도구인 동시에 우리가 버리고 떠나야 할 저주라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북쪽 끝 해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틀 밤낮을 달려 도착한 양강도 해산.
강 건너 중국 땅의 불빛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지만 계산역 주변은 이미 조영식이 보낸 중앙보위부 요원들로 깔깔했습니다. 설주의 신복이라는 브로커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속삭였습니다. 지금 바로 강을 넘어야 합니다. 조영식 국장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강과 버드나무 숲으로 기어갔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지하 감옥에서 고문받다 극적으로 탈출해 합류한 막내 철민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다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아버지도, 누나도, 제가 죽일 놈입니다. 녀석의 얼굴은 피떡이 되어 알아볼 수도 없었지요. 저는 철민이의 입을 막으며 낮게 꾸짖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살아야 우리 가문이 사는 것이고, 내가 무사히 남조선에 가야 설주도 마음을 놓는다. 여기서 죽으면 다 끝이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물살에 휩쓸려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2시, 달빛도 숨어버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압록강 물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칼날로 살을 베는 것 같은 통증이 전신을 감쌌지요. 남편 이종건은 한 손으로 제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상당한 막내 철민이를 부축했습니다. 임자, 앞만 보고 가오. 뒤는 보지 마오. 남편의 그 낮은 목소리가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들려 제 가슴은 이미 얼어붙은 강물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강 중간쯤 갔을까? 갑자기 북쪽 제방에서 서치하이트가 번쩍하며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야, 거기 서 쏘겠다 하는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조영식의 추격조가 나타난 겁니다. 고지어 탕 하고 고요한 강바람을 찢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물 위로 총알이 튕기며 물보라가 튀고 우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발을 저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뒤에서는 총알이 날아오고 앞은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죽음의 구렁텅이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는 신음과 함께 남편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다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검은 강물을 적시는 게 보였지요. 남편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조영식 그놈이 나를 잡으러 온 거요. 내가 시간을 벌 테니 어서 애를 데리고 건너가오. 남편은 총상을 입은 몸으로 다시 북쪽 강변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추격해오는 보위부원들에게 달려들며 우리에게 등을 보인 그 뒷모습이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강을 건넜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와 철민이는 중국 쪽 마른 풀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남편을 제압하는 보위부원들의 욕설과 둔탁한 매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반당 종파 분자 새끼, 기어이 도망을 가려 했느냐.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멀리 딸 설주가 있는 평양 하늘을 보며 그리고 다시 끌려가는 남편을 보며 저는 짐승처럼 바닥을 긁으며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유를 얻은 첫 자리가 사랑하는 이를 사지로 보낸 비극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중국 길림성 어느 시골 마을, 사람 키보다 높게 자란 옥수수밭 속에 우리는 몸을 숨겼습니다. 밤마다 들개들이 짖어대는 소리가 꼭 보위부, 추격조의 구두발 소리처럼 들려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지요. 부상당한 철민이의 다리는 골마 터져 고약한 냄새가 났고 저는 강가에서 주워온 썩은 옥수수 알갱이를 씹으며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어 하늘만 원망했습니다. 딸은 평양에서 진수성찬을 받고 있을 텐데 그 어미는 타국 땅에서 들쥐처럼 숨어 지내야 하는 이 기가 막힌 운명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겠다던 조선족 브로커 김 씨가 며칠 만에 나타났습니다. 쌀밥 한 그릇에 된장찌개를 내미는 그 손길이 어찌나 고맙던지 저는 딸이 챙겨준 금괴 하나를 덥석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지요. 눈이 뒤집힌 김 씨는 우리를 안심시켜 놓고는 몰래 공안에 밀고를 했습니다. 북조선 고위층 식구들이 여기 있다. 포상금을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밥그릇을 비우기도 전에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숟가락을 놓친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중국 공안들에게 개처럼 끌려가며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죽여라. 북으로 보내지 말고 차라리 여기서 죽여줘. 하지만 차가운 쇠수갑은 제 손목을 파고들었고 우리는 낡은 호송차 뒷칸에 던져졌습니다. 철민이는 겁에 질려 어머니,
이제 우리 죽으러 가는 거예요? 라며 제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중국거리를 보며 저는 품속에 숨겨둔 그 독약병을 만졌습니다. 그래, 도문다리를 건너 북조선 땅이 보이면 우리 같이 이걸 마시고 깔끔하게 끝내자고 눈물로 다짐했습니다. 북송 통로로 향하던 호송차가 산길을 돌 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호송차를 들이받았고 사방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공안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문을 부순 그들은 다름 아닌 남한 선교사 단체가 고용한 특수 요원들이었습니다. 이설주 여사의 가족입니까? 구하러 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늘의 음성처럼 들렸지요. 피비린내 나는 난투극 끝에 우리는 다른 차로 옮겨졌고 차 바퀴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남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생명줄을 잡은 것입니다. 라오스 밀림은 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을 만큼 나무가 빽빽했습니다. 습한 기운에 옷은 썩어 들어가고 팔뚝만 한 거머리들이 몸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댔지요. 부상당한 철민이를 등에 업고 걷는 제 다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군다 못해 이름 모를 열매를 씹어 넘기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우리 설주를 봐서라도 이 불쌍한 것 좀 살려주세요. 평양에서 비단 옷 입고 살던 제가 흙탕물을 마시며 짐승처럼 기어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글 한복판에서 기력이 다해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드는 손길에 눈을 떴는데 저는 제가 이미 죽어 저승에 온 줄 알았습니다. 압록강에서 총을 맞고 끌려갔던 남편 이종건이 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임자, 정신 차리시오. 나요. 나 이종건이요. 알고 보니 남편은 호송중 전직 공군 장교의 기지를 발휘해 차에서 뛰어내렸고 선교사 단체의 도움으로 우리보다 앞서 이 루트에 합류했던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그 먼 타국 정글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몸이 만신창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딸 설주가 몰래 인편으로 보내온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꼭 살아서 대한민국으로 가세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라도 살 길이 생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북에 남은 우리 딸은 영원히 반역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처형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가자,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죽을 순 없다. 남편은 부서진 몸을 이끌고 앞장서서 가시덩굴을 헤쳐나갔습니다. 드디어 라오스와 태국을 가르는 메콩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 건너편 태국 국경 초소의 불빛이 마치 우리를 부르는 구원의 등불처럼 보였지요. 낡은 나무배에 몸을 싣고 노를 저어갈 때 남편은 품속에서 그 독약병을 꺼내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소. 우리는 살러 가는 거요. 태국 땅에 발을 딛고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흙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살았다. 이제야 정말 살았다. 인천공항의 그 환한 불빛 아래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눈이 멀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시받는 기색 없이 웃으며 걸어 다니더군요.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처음으로 서울 시내를 나갔을 때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네온사인을 보며 남편 이종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임자, 북조선에선 수령님 계신 곳만 밝았는데 여긴 온 나라가 수령님 계신 곳보다 더 밝구려. 우리는 그 화려한 불빛 아래서 한참을 서서 울었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 처음 간 날,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고기가 넘쳐나는데 아무도 줄을 서지 않더군요. 평양에선 국모의 친정이라고 특별 배급을 받아야만 먹을 수 있던 귀한 음식들이 여기선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딸기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문득 북에 두고 온 우리 딸 설주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으니 가서 잘 사세요 하던 그 애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해 그 맛난 과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가문을 위기에 빠뜨렸던 막내 철민이는 이제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기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며 자책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누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되겠다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지요. 녀석이 첫 아르바이트 월급을 타서 저에게 내복 한 벌을 사왔을 때 저는 또 한바탕 울었습니다. 평양에서 남조선 드라마나 보며 으스대던 철부지가
이제야 비로소 제 힘으로 땀 흘려 돈을 버는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아 대견했습니다. 지금도 텔레비전에 우리 딸의 얼굴이 나오면 저는 가슴이 저려와 화면을 참아 보지 못합니다. 설주야, 엄마 아버지는 자유로운 이 땅에서 잘 지내고 있단다. 너도 그 차가운 궁궐 속에서 부디 살아남아 다오. 어르신들, 자유라는 건 공기 같아서 평소엔 귀한 줄 모르지만 잃어보고 나니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더군요. 우리는 매일 아침 통일공원에 나가 북녘 하늘을 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그 닫힌 문이 열려 우리 딸을 다시 한번 품에 안아볼 수 있기를 말입니다.